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자, 오늘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문화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문화사가 거의 뭐 이 부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뭐 물론 뭐 다음 시간에 우리 종강도 있습니다만, 뭐 문화와 관련된 종강이죠. 학문 문화와 관련된 거 뒤에 있는 심화 내용,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어찌됐든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가 단원의 끝입니다. 자, 바로 출발해 봅니다. 교재 270쪽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개항기 때는 이제 근대 문물을 수용을 많이 했죠. 그래서 복잡하게도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는 것이 이 전기와 관련된 것이 나와요. 전기와 전신, 전화, 전기, 전차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가 제일 먼저냐라는 겁니다. 뭐가 제일 먼저냐. 그냥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순서대로. 전신, 전기, 전화, 전차예요. 전신, 전화, 전기, 전차. 이렇게 순으로 전기와 관련된 것이 이렇게 순으로 전신 아니야. 요거 바뀌었죠? 네, 전기가 먼저죠. 네, 전기가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아유, 이거 어떻게 돼? 다시. 지우개로 예쁘게 지워버려 볼까나? 이 지우개 표시가 없나요? 아, 여기 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아유, 네. 전신, 네. 너 이제 가고, 요거, 네. 됐다. 전신 전기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놓고, 그 다음에 전차예요. 그러니까 전기와 관련된 거죠. 전신이란 게 뭐냐면요, 전기로 신호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전신 전화국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로 그 모르스 부호 급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지 같은 경우 오래 걸리니까 신호 체제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전신 전화국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집에다가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위급하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럴 때 이제 전신, 지금은 거의 전신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그다음에 전화는 뭔지 아실 거고, 그다음에 전차는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 위를 달리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선 우편제도 우정총국이 우리가 갑신정변 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을미개혁 때 다시 재개가 되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보 보내는 거죠. 이 전기 신호로 인해 가지고. 자, 맨 처음에 일본에서 부산에 1884년 갑신정변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의주 좀 먼 데로 갑니다. 네. 인천 거쳐서 의주. 이 청나라 애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청나라하고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보총국에서 전보를 취급을 했다라는 거고, 전화는 경운궁에 처음 이제 가설이 됩니다. 경운궁에 처음 가설이 돼요. 경운궁에 처음 이때가 이제 189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언제예요? 대한제국 시대 때죠. 이 전화의 가설로 인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구 선생님이었죠. 고종황제가 전화를 해서 사행 집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 전화와 관련된 에피소드고요. 자, 전기는 경복궁에 처음으로, 고종이 있었던 경복궁에 처음으로 이 전기가 들어와서 깜짝 사람들이 놀랬죠. 미국이 이제 한성전기 회사, 전차 회사 이런 것들을 차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전차가 개통이 되는데 이 전차 역시 대한제국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요 전차는 대한제국 시대 때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대한제국 시대 때. 그래서 최초의 노선이 서대문에서 청량리로 가는 거였고요. 자, 철도 보겠습니다. 철도 이제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건 맨 처음에 경인선은 미국이 시작했다가 일본이 철도 보석권을 받고요. 경부선도 미국이 맨 처음에 시작했다가 일본이 받고, 경의선은 프랑스가 철도 보석권이 있다가 일본이 받아요. 최종적으로 다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철도는 이제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부선 1905년이죠. 경의선 신의주까지 가는 거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왜 철도를 이제 일본 애들이 받았느냐? 바로 침략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병원 보겠습니다. 의료기관 병원. 광해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름을 제중원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 부속 병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에서도 광해연은 우리 거야라고 이제 서로 연세대하고 서울대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찌됐건 최초의 근대적 병원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재원이라는 병원이 나중에 생겨나고 적십자병원, 그다음에 뭐 지방 치료하는 대한의원 등등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석영 선생님이 종두법 보급을 해서 천연두를 예방을 했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학교죠. 원산학사 함경도 줌이죠. 원산이 함경도에 있으니까 최초의 사립이에요. 사립. 이게 글자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동문학은 정부가 설립한 외국어 교육기관이에요. 즉 이건 학교가 아니에요. 강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어디 있어요? 일본 나오죠. 더 동쪽 가면 어디 나와요? 미국 나오죠. 그래서 영어.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는 뭐냐면 유경공원입니다. 공립이에요. 공립. 유경공원. 영재를 육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관리나 양반 자제들 얘네들에게 근대적 학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는 최초의 근대적 학교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라 팔아먹는데 이 공부했던 거 써먹은 놈이 있어요. 누굽니까? 을사오적 중에 하나인 이완용이었죠. 자, 이때에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열심히 잘 가르쳤던 선생님이 바로 누굽니까? 헐버트죠. 이 헐버트에 의해서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헐버트도 헤이그에 가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광복 후에 헐버트는 국빈 자격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병사했고요. 본인의 유지에 따라 가지고 이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지금 안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근대식 학교를 세웠던 사람들은 역시 서양인 선교사들이 많이 세웠습니다. 서양인 선교사 배제학당, 경신, 이화학당, 정신학당 등을 많이 세웠고요. 자, 갑오개혁 때는 교육입국조서를 했었죠. 고종이 교육입국조서. 교육이 국가를 세우는데 가장 근본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늘날 초등학교 성격인 소학교. 그러면 이런 근대식 그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선생님이 있는 사범학교, 또 외국어학교, 요때 이런 것들이 나왔다. 자, 광무개혁 때는 우리가 정말 강해지는 쪽으로 개혁을 했죠. 교육이라든가 또 산업이라든가 또 그다음 뭐예요? 군대. 그래서 광무개혁 때는 우리가 산업 발달을 하기 위한 산업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각종 실업학교들을 많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실업학교. 그 다음에 신민회가 세웠던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등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쏙 들어오죠. 자, 교육입국조서 보겠습니다. 1895년도에 제2차 갑오개혁이죠. 짐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너희들 신민의 학식으로서 국가 중흥에 큰 공을 세우고자 하노니 왕실의 안전이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고 또 국가의 부강도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도다.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부하고 강하고 독립하여 웅비하는 제국은 다 인민의 지식이 계명하였도다. 지식의 계명은 교육으로 되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자, 언론 보겠습니다. 근대 언론. 우선 이제 최초의 정부의 근대 언론 기관지가 바로 뭐냐면 한성순보예요. 한성순보. 한성이 서울이잖아요. 이 순. 그래서 맨 처음에 순. 열흘마다 나옵니다. 우리가 한 달을 열흘씩 끊었을 때에 초순, 중순, 하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성순보. 그래서 어디서 나왔냐면 방문국에서 문자를 막 박는다 해가지고 방문국을 설치를 했어요. 우리가 이 당시에는 뭐 해외 시찰단 보내가지고 통리기무하문에서 통리기무하문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근대적 기구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뭐 기기창, 방문국, 전환국 이런 것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방문국에서 이 신문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만들었으니까 한문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갑신정변으로 폐간했다가, 왜냐하면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여기에 다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성주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이때는 이제 한글도 써요. 국한문 혼용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폐간해버려요.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민간신문이기도 하지만 한글판이고 영어판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황성신문이 있습니다. 국한문 혼용체입니다. 시리아 방송대국 유명하죠.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대국. 이 황성신문의 자매신문이 바로 제국신문이에요. 서민층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이 제국신문은 그러니까 한글신문이죠. 제일 이 당시에 중요한 신문,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제일 중요한 신문이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베델 영국 사람이었고,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신민회의 활동을 널리 이렇게 홍보를 했던 제일 중요한 신문이죠. 대한매일신보. 자, 밑에 보면은 만세보가 나오는데 이건 천도교 기관지입니다. 3대 동학의 교주가 누구죠? 손병이죠. 이 손병희 선생님이 동학이 그 친일로 전향을 하면서 동학이 좀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친일로 전향하는 동학과 구분하기 위해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세보를 지었는데 이 만세보가 나중에는 이인직이란 사람이 1907년에 인수를 합니다. 예, 인수를 해요. 혈연을 쓴 사람이죠. 신소설 지었던 이 사람이 인수를 해서 대한신문이라고 이 만세보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사람 나중에 친일로 전향하거든요. 그래서 대한신문도 친일로 전향하는 신문이 돼버립니다. 자, 그다음 국학연구, 우리의 언어. 네, 뭐 한글 사용 확대, 과보개혁 이후에 이제 공문서에 국한문 혼용으로 쓰자. 또 뭐 순한글 신문도 발행이 됐죠. 뭐 독립신문이라든가 제국신문이라든가. 그래서 국문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주시경, 지석영 선생님이 주도해가지고 국문연구소. 자, 그다음에 역사는 친채원 선생님. 뭐 을지, 문덕전, 이순전전. 그래서 우리의 영웅들을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우리의 그 침체돼 있는 어떤 심리를 조금 더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영웅전을 저술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독사신론이에요. 이 독사신론이 아까 제가 제일 중요했던 그 신문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매일신보라고 그랬죠. 대한매일신보의 연재가 됩니다. 독사신론이라는 거는 역사를 읽는 거죠. 읽어요. 독사. 이 독사 이게 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뱀 이렇게 픽픽픽 이거 얘기하는 거. 역사를 읽어. 새롭게 읽어. 독사신론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논설을 실었습니다. 신채원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강조했던 사상이 바로 이제 난가사상이잖아요. 난가사상. 그 다음에 박은신 선생님. 2대 임시정부에서 2대 그 우리나라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이죠. 동명실기 영계소문전 역사실 고치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 흥망사 소개합니다. 뭐 이태리, 건국 삼걸전, 미국 독립사. 그래서 이태리가 이렇게 건국하고 미국이 독립하고 이런 나라들도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희망이 있다. 월남이 왜 망했을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자. 이 당시에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문학, 문예의 새로운 경향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설, 새로운 장르인 이인직의 혈연우,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수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이 금수, 그러니까 짐승을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이 이제 금지가 되기도 했고요. 이인직의 혈연우 같은 경우는 최초의 신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신소설이란 장르가 바로 뭐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구어체하고 문어체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구어체가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체시, 새로운 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아주 유명한 시죠. 최초의 신체시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어디로 가버립니까? 전부 다, 예, 참, 친일파로 전향을 해버리죠. 자, 음악으로는 찬가가 유행하는데, 뭐, 성가라든가 찬송가, 이런 것도 도입되면서 찬가는 뭐냐면, 외국의 음악의 멜로디에 우리나라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국가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그러죠. 올드랭사인 멜로디에다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 예 이렇게 이게 찬가입니다. 찬가 비웃지 마세요. 미술로는 서양화풍이 소개되고요. 공연 보겠습니다. 신지원 선생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나라 판소리를 총정리합니다. 총정리해요. 총정리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 새로운 어떤 연극을 공연하는
그 근대식 그 극장이 나타났는데 이 원각사라는 극작이 있습니다. 원각사. 이 원각사에서 은세계가 최초로 공연을 하게 되는 거죠. 은세계라는 작품이 최초로 공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계 보겠습니다. 종교계도 이때 이제는 굉장히 종교의 어떤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유교. 박은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반성해야 된다. 유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꼴이 이만큼 됐다. 그래서 유교의 안 좋은 것들을 비판한 유교 구신론. 그래서 새롭게 반성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반성해야 되냐?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양명학을 강조를 하셨어요. 박은 선생님이. 그 다음에 불교에는 역시 유명한 스님이죠. 만해 한용은 아주 유명한 그 문학가이기도 하고요. 조선 불교 유신론, 불교가 개혁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천주교는 프랑스와 수교하면서 포교의 자유 허용되면서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 요즘도 이 천주교 재단에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신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까 뭐 많이 세웠죠? 학교 많이 세웠잖아요. 또 병원 많이 세웠잖아요.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동학은 손병희가 천도교를 개칭을 했고요. 만세보 발간했는데 이 만세보 나중에 이인직이 인수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중요한 종교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제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이 나철 오기오가 창시한 종교인데요. 나철 오기오는 뭘로 유명하냐면 오적 암살단으로 유명합니다. 을사오적을 암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적 암살단을 만든 사람인데, 대종교를 만드는데 이 대종교는 누구를 섬기는 종교냐면은 단군을 섬기는 종교예요. 단군. 그래서 이 대종교를 만들어가 1909년도에 대종교를 만들어가지고 1910년도에 우리나라 망하잖아요. 만주로 가가지고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중광단에서 단군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북로 군정서가 되는데, 이 북로 군정서 군뿐만 아니라 서로 군정서군, 당시 만주에 있었던 우리나라 독립군들의 사상적인 배경이 됩니다. 대단한 거죠. 종교로 뭉치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북로 군정서군은 뭘로 유명하죠? 김자준 장군의 청산리 대첩으로 유명하죠. 대종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유교 구신론. 유교계의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유교파의 정신이 전적으로 제왕의 편에 있고 인민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셋째는 우리 대한의 육아에서는 쉽고 정확한 법문, 양명학을 구하지 않고 질질 끌고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공부, 주자학을, 이게 성리학이죠? 주자학을 전적으로 숭상하는 것이다. 반성해야 된다. 네, 유교 구닥다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의 문화. 일제강점기 때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떤 겁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의 어떤 그 문화를 왜곡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왜곡하는 거, 식민사관 보겠습니다. 이 식민사관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왜곡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조선사라는 그 책을 나오는데, 이 조선사 편수회를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조선사 편수회를 이렇게 부랴부랴 했던 이유는 바로 누구냐면은 박은식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박은식 선생님이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책들을 짓거든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버립니다. 한국통사는 아마 지금도 대학의 역사학과에서 교과서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빨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만든 거예요. 조선사 편수회. 자, 타율성론 보겠습니다. 타율성론, 한국사는 주체적이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타율적으로 간다. 예. 그래서 이것과 타율성론과 관련된 거지, 이제 만선사론이 있어요. 만선사론. 이게 뭔 말이냐면 만주의 역사하고 조선의 역사, 만주의 역사, 조선의 역사. 즉 만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서 얘네들이 분리시키었고, 우리 조선의 역사를 만주의 역사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의 역사는 절대로 독립적이지 못하다, 만주의 역사에 종속돼 있다라는 것,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정체성론, 한국사는 멈춰져 있다. 중세 봉건사회 단계에 결여돼 있다. 당시에 한국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중국의 일본, 지네나라 일본의 10세기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정체성론이에요. 당파성론, 조선의 멸망 원인이 우리 민족의 파벌 의식과 분열 때문에 있다. 당파성론. 이 당파성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조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 애들이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아니 세상에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똘똘 뭉쳐버리면 그게 독재지 그게 무슨 뭐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우리가 이제 붕당 정치 그렇게 했습니다만 물론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잘 극복해가지고 저 오늘날의 우리나라 역사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삼국으로 분열됐습니다만 통일이 되었고요. 예. 여러분들 그 성리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실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위정척사하고 개화사상하고 반대적인 입장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임시정부와 독립을 운동을 하는데 같이 뭉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도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따끔하게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 역시 또 나오죠. 박은실 선생님. 혼을 강조했습니다. 혼. 나라는 망했어도 혼이 살아있으면 결코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고요. 한국동사, 한국독립운동사, 베스트셀러라고 말씀드렸죠. 신채원 선생님은 난가 사상을 강조합니다. 이 난가는 바로 신라의 화랑정신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고대사 연구에 주력을 했었어요.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처. 자, 왜 그러냐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고대사를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거든요. 단군 조선 단군도 부정을 해버렸고요. 우리의 역사가 기자라든가 또 그다음에 한나라 한군현 얘네들이 해서 중국 사이 예속돼 있다. 그래서 고대사부터 얘네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신채원 선생님은 고대사의 역사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채원 선생님이 그 고려 시대 때에 일어났던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난가 사상, 즉 신라가 삼국 통일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당시에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아쉬움을 갖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신채원 선생님이.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삼국통일 과정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아쉬움을 갖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기억하시죠? 그거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고구려가 삼국통일하지 못하고 신라가 삼국통일한 것에 대해서 역사를 폄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이 있는데 신민족주의 사학은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 박은식, 신채원 선생님을 약간 좀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뭐 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정인본 선생님은 얼을 강조했어요. 얼. 그래서 문일평 그다음에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게 신민족주의예요. 문일평 선생님은 마음, 조선의 마음.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 경제사학이에요. 대표적인 사학자가 백남원 선생님인데 조선사회 경제사, 주로 이제 경제와 관련된 역사를 많이 기술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정체돼 있다. 일본이 정체성론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웃기지 마라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체성론을 비판하는데 여기에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았어요. 즉, 이 공산주의에서 유물사관은 뭐냐면 인간의 역사가 물질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정체돼 있냐?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물건, 고려시대에 사용했던 물건 전부 다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우리의 경제도 이만큼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정체성론은 터무니없는 거야 라고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사가, 우리의 역사가 세계사가 나아가는데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했지만 보편적인 어떤 발맞춤을 해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반박을 하신 거예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증사학입니다. 실증사학. 손진태, 이병도 이런 사람인데 실증사학. 실증주의 사학인데. 문헌 고증. 실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강조하는데 자,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이병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사학자들로 전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증주의 사학, 이 진단학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랑케이의 사관을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랑케이에 대해서 맨 처음에 배웠죠. 랑케이 뭘 중요했죠? 객관적인 역사가의 객관적인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했겠죠. 객관적인 사실. 이 랑케이 사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식민 사관을 만들었어요. 일본 애들이. 근데 또 똑같이 랑케이 사관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역사는 아닙니까? 반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학회는 나중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학회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백남원의 조선사회 경제사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소의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의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하지 않았다. 자, 일제강점기 때 국어 연구 보겠습니다. 조선어 연구회가 생겼어요. 주식현 선생님이. 예. 이 국문연구소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 연구소로 이제 바뀌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했던 것은 잡지 한글과 한글날을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가게한 날이라고 불렀어요. 가게야, 거겨, 고겨, 구규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조선어 학회가 됩니다. 1931년도에 10년의 텀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해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지금 이제 표준어 만들려면 맞춤법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래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한. 그래서 이걸 다 해가지고 우리 사전을 만들자. 우리말 사전을 만들자. 우리말 사전을 만들자 하다가 끝났어요. 왜? 너희들 독립운동하는 나쁜 단체지 해가지고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42년도에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조선어 연구회는 가게한 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을 어떤 방언이 뭐가 있고 정말 표준어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했던 작업을 굉장히 했던 거죠. 여러분들 그 영화 말모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원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다가 우리가 광복되고 나서 서울역의 한 창고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말 큰 사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 아까도 뭐 종교단체 했는데 천주교는 뭐 고아원 양로원도 설립했고요. 자, 특이한 것이 일제강점기 때에 만주에서 무장 투쟁을 했던 단체가 있었어요. 의민단. 이 의민단이 그래가지고 북로 군정서의 청산리 대첩에 참여합니다. 사상이 천주교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는 뭐 교육과 의료사업,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이런 것도 거부했었고 천도교 3.1운동 주도했죠. 손병 선생님. 우리가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이 사람들 중에서 뭐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불교 이렇게 되는데 천도교가 제일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벽이라는 잡지를 또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만들었고요. 자, 대종교는 단군신앙입니다. 중광단, 북로군정석은 설화군정석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 자, 불교 같은 경우는 일본 애들이 사찰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찰을 함부로 세우지 말고 일본의 감시를 받게끔 했는데 이거 폐지해야 된다. 한영훈 선생님이 주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원불교는 박중빈 선생님이 만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불교에서 조금 더 이 불교를 믿는 불가들이 실천적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검 절약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 앞장서자 실천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입니다. 박중빈 선생님. 그래서 지금 저기 흑석동에 원불교 저기 본부가 있죠. 그래서 근검 절약 허례허식 폐지하자. 미신 타파하고 금주 담배 피지 말고 그다음에 금주 술 먹지 말고 단연 담배 피지 말아라. 새 생활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종교다라는 겁니다. 자, 대종교회 활동 볼게요. 대종교회 간부 서일이 독립군의 수령으로 그 교도를 이끌고 일본에 항전했으나 대종교는 곧 반동 군단의 모체로서 종교를 가장한 항일 단체이다. 이 단체가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지고 이를 해산해야 된다. 미세 협정. 예, 1925년도에 미시아, 조선총독부의 미시아가 이 만주의 군벌들에게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독립군을 잡아서 우리를 주면은 크게 보상해 주겠다. 대종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문학 보겠습니다. 1910년대와 20년대, 30년대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1910년대 일제 강점기 때에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망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계몽사상, 최남선의 소년, 청춘, 그 다음에 이광수의 최초의 근대소설인 무정. 그래서 최남선과 이광수를 우리나라 그 근대 문학의 그 현대 문학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부르죠. 둘 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7.18로 전락해버려요. 둘 다 2.28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한 분은 또 3.1 독립운동, 기미 독립선언서 이걸 기초를 작성한 분인데 7.18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20년대는 문화통치 기간이죠. 그래서 일본이 약간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항문학,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 이상화의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온가,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20년대에 할 수가 있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게 저항문학 말고 20년대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낭만주의 문학, 창조라든가 폐허라든가 백조라든가 또 사실주의, 너무 낭만만 강조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뭐야? 사실주의 문학, 만세전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경향이에요. 새로운 경향. 옛날에 없었는데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그래서 카프를 조작하게 됩니다. 이 카프가 뭐냐면요,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패러데이션이에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무상계급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의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식민지 현실을 고발을 해요. 이게 신경향파 문학. 왜 20년대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사실주의라든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사실주의라든가 일본 애들이 사회주의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사실주의, 프로문학 이런 것들, 프로문학이 이거 카프예요. 신경향파. 프롤레타리아. 프로문학이 아마추어 프로 그거 아니에요. 프롤레타리아예요. 무상계급. 이런 걸 탄압을 합니다. 탄압을 해서 그냥 다시 순수문학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친일문학, 최남선, 이광수 이런 사람들, 서정주, 모윤숙 이런 사람들, 대단한 친일가. 이 글로 말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본의 그 일본 군대에 가게끔 선전을 하고 우리나라 이 여학생들이, 이 처녀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갈 수 있도록 글로 썼던 이 정말 천일 공로한. 자, 저항문학으로는 이 당시에 이제 저항을 했던 이육사 선생님, 또 윤동주 선생님, 일본의 실험에 의해서 돌아가셨죠.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런 분들이 유명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혼과 또 우리의 글과 또 우리의 문학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이고, 예술 보겠습니다. 자, 예술을 보게 되면 홍남파의 봉선화, 현재명의 고향생각, 윤구경의 반달, 안익태 애국가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나중에 친일로 전향을 해가지고 나중에 욕을 많이 먹게 되는데, 뭐 안익태 선생님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홍남파나 현재명은 친일파 이미 맞습니다. 자, 미술로는 한국화의 안중식, 그 다음에 이상박, 허백년 등이 있고, 서양화로는 최초의 서양화는 고휘동이 있고요. 나혜석, 여리화가입니다. 여리화가예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나중에 굉장히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이고요. 이중섭, 우리나라의 서양화 중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서양화가죠. 소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그 우리나라의 정서를 반영하는 동물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옛날에 가장 집안에서 중요한 재산이 소고요. 예. 우리 민족을 그 대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를 어떻게 그렸느냐?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마치 그걸 보고 있으면 막 힘이 나요. 울고 힘이 나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이 힘을 내라고, 이중섭의 소입니다. 자, 영화로는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가 설립됐어요. 나온규의 아리랑, 우리나라 영화계의 어떤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죠.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발표하면서 이분이 주연, 제작, 그 다음에 감독까지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930년대에 유성영화 등장을 했고, 연극을 했던 단체인 토올회가 있습니다. 토올회, 도쿄 유학생 중심으로 했고, 극예술 연구의
등등이 있고요. 유치진의 토막 공연 등이 있는데 유치진도 나중에 친일로 전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대 개항기 때부터 일제 강점기 때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을 총 정리하면서 심화학습적인 내용들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